여기가 이 공급계약서가 일종의 매매계약서죠. 아까 말한 물품 공급계약서, 매매계약서. 그 다음에 이 각서가 연대보증 계약 체결된 그 내용의 계약서죠. 각서가. 이름은 각서로 됐든 뭐 했든 그렇죠. 여기 그러네. 각서를 따로 받으면 연대보증 효력이 없습니까? 잘 받아두었습니다. 이런 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일단 요까지 쭉 보는데 실제 자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한테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기가 물품 대금을 못 받았다에 있어서 지금 보면 일단은 물품 대금을 100% 청구를 할 수 있고 거꾸로 매수인이 왜 갚았는데 달라고 하느냐를 항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언뜻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얼마를 못 받았다라는 것까지를 스스로 다 주장 증명하면서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매매계약 체결하고 체결된 내용에 따른 금액을 그냥 청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배우면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이 요건 사실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이. 오히려 변제했다라는 얘기는 매수인인 피고가 나중에 반격할 때 나오는 얘기 단계에서 얘기하는 거지 자기는 그냥 실제 그러니까 뭐예요? 매매대금 다 받았어도 그냥 안 받은 척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채무자가 피고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는 건데 보통은 이제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피고가 갚았다 뭐 이런 얘기를 변제했다 이런 얘기를 항변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자인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어느 상황에서 나와요. 지금 쭉 보면 두 차례로 공급을 했어요. 두 차례로 공급했으면 엄밀하게 두 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경우는 한 건으로 해서 나눠서만 보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매매대금은 얼마고 두 번째 매매대금은 얼마인데 날짜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지연손해금 붙는 것 때문에 달라요. 일단 그럼 금액만 한번 봐봐요. 1차분 얼마예요? 계산상은 1차분 매매대금. 예? 근데 얼마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6,300 다 들어가고 매수인이 5천만 원 갚았다라고 나오는 방어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5천만 원 받아서 1,300만 원만 남았다니까 그게 자인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선행자백 비슷한 거죠. 자인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는 6,300 청구하고 5천 갚았다. 그러니까 1,300 이런 얘기로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자기가 다 빼버리고 1,300만 원만 얘기하니까 그게 자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푼도 못 받았다라고 해서 얼마 청구 들어갔어요? 금액적으로. 두 번째는. 두 번째 청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예요? 계산상. 첫 번째는 봅시다. 6,300만 원 중에 5천만 원 빼고 1,300만 원 남았다고 요 부분을 자인한 거죠. 자인했죠. 1,300만 원 남았다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얼마예요? 그 계약서 같은 걸 보면 아니면 이 상담 내용하고 계약서도 딱 맞춰봐야 돼요. 말할 때는 뭐 날짜 같은 거 조금씩 틀리게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계약서를 봐야 되니까.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1억 700이요? 1억 1,700. 그 다음에 요 갚아야 되는 날은 쭉 보면 뭐예요? 요거는 아마 한번 뭐 또 연장하고 그런 상황이 아까 있는 것 같은데 쭉 시계열, 이 시간적인 그것을 잡아내야 되는데 봅시다. 6,300만 원은 자기는 다 공급을 했어요. 언제 공급했어요? 1회분은 2008년 12월 5일. 그리고
대금도 그날 받기로 한 거였죠, 원래는. 그러다가 한번 미뤄줬죠. 언제로요? 12월 19일로 미뤄졌죠. 그 다음에 2차분은 1억 1,700만 원. 1억 1,700만 원에 대한 거는 언제 자기 인도했어요? 2009년 1월 5일이요. 사실은 자기가 물건을 인도했다는 거는 아까 똑같은 논리로 청구 원인으로서 물품 대금 자체만을 청구할 때는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대금 매매 계약에 따라서 대금 받겠다고만 얘기하면 되고, 피고가 뭐예요? 네가 나한테 물건을 안 넘겼으니까 동시행변으로 나 대금 못 치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인도를 밝히냐면 그 대금 때문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받으려고 인도를 밝혀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 쓸 때 매매 대금 부분은 아주 엄격하게 한다면 인도 사실을 오히려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매매 대금만 청구할 때는 인도를 안 써도 되고, 지연손해금 받을 때는 인도한 것까지 써야 되는 건데, 그걸 지연손해금을 받을 생각이라면 애초에 두 개의 다 공통되게 걸리게 인도라는 사실을 그냥 써 넣는 건데, 엄밀하게 분석하면 매매 대금만을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도 맨날 얘기하는데, 이 공방이 주장 책임, 증명 책임, 뭐 요건 사실로 해서 툭 들어가고 거기서 반격 기다릴 때까지 내가 미리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건데, 논리적으로는 내가 인도했다, 해 주었다라는 얘기는 뭐 내가 굳이 지금 밝힐 필요는 없다. 왜? 매매 대금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인도받지 못했느냐 부분은 그쪽이 못 받았다라고 할 일이고, 내가 인도했다는 것까지는 미리 밝히면서 대금 내놔라 라고 청구하는데 꼭 쓰임이 그게 필요한 쓰임이 아니라는 거죠. 요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 청구만 할 때는 매매 계약 체결이 된 사실만이 요건 사실이지, 내가 그 해당 물건을 인도했다라는 것은 요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적으로는 그럼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꼭 썼다고 그럼 틀리느냐? 이제 논리적으로 틀린 거예요. 매매 대금에서는 매매 계약 체결 사실만 말하면 되고, 인도했느냐 아니냐는 헛쪽 써 인도 못 받았다, 왜 나보고 대금 달라고 하냐, 너는 나한테 물건을 건네주지도 않고, 이 방어 방법으로서 항변으로 나올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데, 내 이야기는 실제 그 인도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매매대금 청구하는 그것만이라도 그 상황에서 그 썼다고 뭐 그렇게 엄격하게 틀렸냐 아니냐 따지느냐 이거죠. 무슨 얘기냐? 싸움할 때 우리가 제대로 태권도 배운 사람은 수업 시간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탁 들어가고 방어편이 탁 맞고 그쪽이 왼손으로 들어오고 이쪽이 탁 맞고, 태권도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싸울지 모르지만 오합지졸이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 막 이렇게 싸우다가 한 방 맞으면 이기는 거고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인도라는 게 이쪽서 미리 뭐 인도했다라는 것까지 넣어서 매매대금 달라라고 한다 한들 더 그렇지 나쁠 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요건 사실의 틀에서는 우리가 법리를 완전히 논리 조작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것을 갖다 파악한다는 전제하에 인도 사실은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또 인도 사실 지금 넣어야 되는 건 어디 부분서는 넣어야 된다?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를 전제로 해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의무는 이행한 것을 전제로 이제 인도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행지체가 발생하니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두 가지가 한꺼번에 쓰이니까 지금 인도가 이제 필요한데, 인도 사실에 있어서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합쳐서 얼마 못 받고 있어요. 총 물품 대금은 자기가 5천만 원 받았다고 하니까 1억 1,700만 원에 1,300만 원이니까
1억 3천만 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죠? 1억 3천만 원을 못 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자기는 물건을 건네줬으니까 매수인은 이자조에 해당하는 이 반대급부를 해야 되냐면 인도시 이후에는 매수인은 이자를 쳐서 지금 그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연손해금은 1,300만 원은 언제부터 발생해요? 12월 19일까지는 한번 미뤄줬으니까 자기가 이행기를 미뤄줬으니까 1,300만 원은 언제부터? 12월 10일부터. 이해되겠어요? 9일 다음 날부터. 12월 20일부터 19일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1억 1,700만 원은 언제부터? 2009년 1월 6일부터 이자조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자인 뭐 상사면 연 6푼, 순수 민사면 연 5푼을 붙어야 되는데 여기는 물품 공급 계약서에 얼마로 약정을 해놨는지 잘 보세요. 연 14%, 연 24%를 했으니까 그 약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약정대로 했어도 실제 여러분이 한 번도 이제 거기까지 실무적으로는 안 봤지만 민사소송법 배울 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제 이 지연손해 그 이율이 현재 연 20%를 붙는데 여기는 연 20%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약정이자가 더 높아요. 연 24%니까. 애초에 약정이자가 20% 넘는 24%니까 그걸 굳이 20%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분을 20%로 적용받기 위해서 잘라서 그렇게 들어갈 필요 없이 애초부터 그냥 다 24%로 하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 부분은 다 잡아먹으면서 그보다 높은 이자가 되니까 언제부터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고 인도한 다음 날 그쪽에서 갚기로 한 날, 변제하기로 한 날 다음부터 해서 12월 20일부터 1,300만 원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자를 그 다음에 1억 1,700만 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6일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청구를 갑이 을병정 셋다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을병정 3명한테 청구하는데 이 을병정 3명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용어를 연대하여라는 말을 써요. 연대하여. 그러니까 각자 연대하여 합동하여인데 어음 채무에 대해서는 합동하여고 그다음에 이제 부진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자라는 말 쓰고 이 연대에서는 연대하여 이런 말 쓰는데 그러니까 피고 을병정은 연대하여 갑에게 그러니까 갑은 나중에 이제 판결문이나 소장 쓸 때 원고 갑에게라고 갑을 갖다가 붙일 필요는 없어요. 사람 이름을 그러니까 원고 김자홍에게 해서 김자홍까지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원고는 한 명 그냥 원고가 김자홍이니까. 근데 피고들은 A, B, C가 틀리니까 피고 A, 피고 B, 피고 C인데 연대하여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은 해서 굳이 세 사람이 구별되지 않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피고들은 어디서 한번 이미 밝혀져 있냐면 그 주문이나 아니면 소장의 청구 취지나 판결문의 주문 이전에 당사자에서 밝혀져 있으니까 그 소장의 청구 취지나 판결문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쳐서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1억 3천만 원은 이자 같은 거 지금 지연손해 없이 통째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1억 7천만 원은 아까 말한 부터 그렇게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그 가운데 1억 1,700만 원은 2009년 1월 6일부터 연 20% 이자로 해서 완제할 때까지 지급하라라는 그 청구 취지가 하나 완성이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판결의 주문에 그 피고의 어떤 싸움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판결이 나가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런 지금 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판결문의 주문, 소장의 청구 취지, 소장의 청구 취지를
이제 쓰는 그 틀의 형식에 맞춰서 그걸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 틀이에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 거기서 자꾸 확장되는 거야.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 및 그 가운데 A 파트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이자, B 파트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이자를 지급하라. 그다음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이에 이 경우는 연대하여. 그러니까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실은 이제 두 번째 청구 부분이 있으니까 두 번째 청구는 모든 피고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피고 유성현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고들은 혹은 한 파트 하나가 있고 피고 유성현은 이전 등기 부분이 하나 또 나가야 돼요. 근데 원고에게는 공통되니까 교집합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이 교집합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집합 활용하지 않고 제일 무식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다 나열하면 돼요. 그럼 그거 틀렸다고 할 거냐? 사실은 틀린 건 아니죠. 좀 세련되지 못했을 뿐이지 그거 틀린 건 아닌데 아주 적절하게 교집합을 뽑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또 다시 모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교집합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청구가 남는 건데 이제 두 번째 청구는 또 이 상담 내용의 마지막 내용을 쭉 보면 사기죄 등등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거니까 여기서는 문제 삼지 아직은 않겠다 뭐 이런 등등 얘기도 있고 상담 내용을 계속 이제 몇 번을 읽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림으로는 그렇게 메모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메모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당사자별, 청구별, 그 다음에 지금은 단순한데 이게 요 정도에다가 청구 원인을 쓰고 그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이쪽에서 항변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항변, 파트, 청구 원인, 항변, 재항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당사자별로 해서 이걸 메모를 해야 돼. 또 한편 시간적으로 쭉 흐름으로도 메모를 한번 해보고 해서 이 사건을 자기가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을 해야 되는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적으로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판결문에 쓰기 위해서는 지금 당사자별, 청구별, 그 다음에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이렇게 해놔야 이제 나중에 쓰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당사자에는 이제 주소 같은 것까지 같이 쓰고 이렇게 해놓고 피고들 주소 같이 써놓고 해서 이렇게 메모를 잘 해놔야 곧바로 자기가 판결문에 갖다 쓸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메모해 버릇하고 두 번째 청구는 김자홍이 유성현한테 창고부지를 매수했는데 자기는 계약금 주고 쭉 상황을 읽어보면 두 번째는 이제 5페이지 하단부부터 6페이지에 걸쳐서 읽어보면 5페이지 하단부부터 6페이지 등을 읽어보면 자기는 이제 한번 중도금은 제대로 다 못 준 상태에서 3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못 주고 있네요. 그런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잔금 이제 지급기일에 중도금 나머지와 중도금 나머지 부분은 잘 계산해야 돼요. 잔금 부분은 잔금 치르는 날 갔는데 중도금은 일부 못 줬으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잘 계산해야 되는 이유를 좀 이따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돈을 갖고 갔더니 매도한 쪽에서 안 나타나고 뭔가 딴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 상황까지 이해하고요. 실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자료는 아까 첫 번째 파트에서는 증거가 우리가 지금 당연히 기록에 나오고 있지만 필수 불가결한 기록은 이 매매계약서, 즉 공급계약서와 연대보증에 대한 각서가 있었던 거고 지금 두 번째 파트에 대한 필요한 어떤 자료랄까 증거는
역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그 다음에 등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유권에 대한 이제 이전 등기를 받고자 하니까 매매계약과 그 대상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이라고 요새는 안 그러니까 등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증명서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같은 종이인 것 같은데 왜 명칭이 갑자기 바뀌었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등본이라는 것은 뭔가 원본이 있고 등본인데 과거에는 종이로 등기부가 돼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한테 뭔가 가서 신청해서 받고 있는 그 종이로 된 등기 내역에 대한 거는 등본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다 전자적으로 매체로 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등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등기 정보에 대한 상황에 대한 사항에 관한 그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라는 뜻.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인데 그 형식은 달라진 건 없어요. 제목만 그런 거고. 그렇지만 실제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이에 댔던 등기 내역이 등본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서 뭔가 쓰는 거고 자료로. 지금은 그 정보로 담긴 등기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받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에 소유권자가 유성현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항상 여러분이 이 임의약정이 우선하니까 강행규정에 의뢰되지 않는 한은 임의약정이 우선되니까 매매계약서에 특약 같은 걸 잘 받아야 돼요. 항상 이 특약사항 이런 거.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 특약 같은 걸 잘 봐야 돼요. 이게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판결문 쓰는 기록에는 그래서 이제 피고는 원고에게 이전 등기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소장의 청구 취지가 있는데 판결문 기록에는 근데 지금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소장의 청구 취지 쓸 때 지금 기록에 붙어 있는 소장과 달리 뭐를 감안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이전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조금이라도 기각되는 부분이 없게 하려면 뭐를 지금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환이행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결의 내용에 맞는 청구 취지를 쓰라는 게 조금이라도 패소하지 않도록 기각되는 부분이 없도록 쓰라는 건데 뭐 얘기냐? 자기 대금 치러야 돼요. 이전 등기를 받으려면. 그럼 그 대금 지금 안 치른 부분이 얼마예요? 중도금 얼마 남았어요? 2천만 원 남았죠. 근데 2천만 원 중도금 못 치른 것에 대해서 잔금 치를 때 찾아갈 때 얼마 플러스 시켜야 돼요? 이자 2%. 그게 몇 개월이에요? 그럼 지금 그 갭이 중도금하고 잔금 갖고 간 날까지. 그러면 월 2%. 얼마? 40만 원? 그 다음에 잔금 얼마? 1억.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으로 쓰면 틀리는 거죠. 근데 중도금은 거기에 하나 법리값도 필요해. 중도금은 잔대금 치른 부분 이후까지도 계속 이자가 혹시 발생하는 거 아닐까? 어디까지만 발생하면 되는 거예요. 잔대금 치를 때까지. 왜냐면 그때 돼서는 이제 이쪽 피고도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더는 이자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40만 원과 1억을 합쳐서 1억 2,040만 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또는 동시에 상환 이행적인 내용을 담아서 동시에 그 땅인데 이 땅 표현할 때 그냥 땅이니까 대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토지 대지라고 하는데 요 청구 취지나 이런 거 주문 쓸 때는 나중에 대라고 하나로 써요. 대. 한자 그 대. 대지, 토지 뭐 이런 말 안 쓰고 대.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보면 요 지목이 대지, 토지라고 안 쓰고 대 쓰고 해서 그 땅 표현을 하고 그래서 950평방미터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 이전 등기를 요청하는 원인이
2009년 11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이것도 나중에 이제 기록 쓰는 법 배우면 뭐 10일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렇게 쓰지 말아라고, 10일 딱 끝나고 매매 계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그 판결을 쓰라고 한 소장에는 단순 이행 청구로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변호사 입장에서 소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줄 거 주고 이전 등기를 하라라는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줄 거 줄 돈에 대한 계산이 2천만 원에 대한 한 달 이자 40만 원 하고 1억 원 잔금 하고 해서 1억 2,040만 원이고, 그것을 지급 이제 줘야 되니까, 항상 기본 틀은 피고는 원고에게 뭐 하라니까, 피고는이니까 지급하고가 아니라 피고는이니까 원고가 줘야 되니까, 피고 기준으로는 지급받음과 동시에 화성시의 어떤 대 950평방미터에 관해서 2009점 11월점 30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틀이에요. 이행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그 소장에는 소송 비용은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과거 문장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피고들이 부담한다가 더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에, 여러분이 소송법에서 가집행은 뭐 처분권주의 관련해서 직권으로 법원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행적으로 소장의 청구 취지에 적는다. 이거 해가지고 꼭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관행적인데 그럼 안 적으면 안 되냐, 직권으로 하는 건데 하면서 안 적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 내가 우습게 하는데, 꼭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적어서 관행적으로 적는다 하는데, 이전 등기 등의 등기 절차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런 청구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오히려 또 안 붙여요. 그러니까 안 붙이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상관없이 안 붙이는 게 결과적으로는 괜히 가집행, 뭐 처분권주의 직권으로 한다,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붙인다 해서 붙였다가 어디에 함정에 꼭 걸려드냐면, 그게 금전 청구라든지 토지 인도 청구라면 가집행을 붙이는 건데, 신청을 하는 건데, 가집행을 신청을 하는 건데, 등기, 말소 등기라든지 이전 등기와 같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그건 이제 나중에 의사의 진술을 명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는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경우는 첫 번째 물품 대금 청구 부분엔 가집행이 붙는데, 두 번째 파트를 뭐 1항, 2항으로 했다든지 가로 했다든지 나로 했다든지에 따른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가집행 신청을 붙이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의, 제, 일의 가항, 즉 의입 청구 부분에 가집행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일의 나에 해당하는 이전 등기 부분은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청을 붙이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그 기록에 나오는 소장은 어떻게 넣고 있어요? 판결문 쓰는 거기에는 뭐 함정 봤어요? 위, 제, 1, 2항은, 여기는 1, 2항으로 나눴네요. 1, 2항으로 나눴으면 뭐만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2항이 뭐예요? 이전 등기 청구 부분에 가집행이 붙었잖아요. 판결문 쓰는 기록에는. 그러니까 뭐 계속 체크하는지 알겠어요? 이거 그대로 썼다가는 거기서 1점 깎이는 거예요. 왜? 1항에만 붙는 거죠. 아까 내가 소장에서 말로 했을 때는 1의 가항이라고 한 게 1항이고 1의 나라고 한 게 여기서는 2항이라고 한다면 1에만 붙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아까 내가 소장에 1의 가나로 했다면 2항이 소송 비용이고 3항이 가집항인데 3항의 가집항에는 1의 가의 신청을, 가집행을 구하는 거고, 나에다는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문 기록에 나온 소장을 보고 나중에 판결문 그냥 만연히 썼다가는 1점 감점 당하는 거예요. 왜? 그 판결 기록의 소장에는 4에 보면 위, 제,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1항만 붙여야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 소장의 청구 취지 판결문에 붙은 이항은 지금 원고가 일부라도 패소할 수 없게 적으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 이제 이 소장의 단계에서는 나중에 이제 실제 피고가 그런 얘기도 당연히 하겠지만 미리 동시이행 항변적인 매매대금의 중도금 미납한 부분과 잔금 부분을 치르고서야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상환으로 하는 그 문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이에 그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하죠. 피고 기준으로 문장을 만든다면 항상 피고 기준으로 하고 원고에게라는 틀이니까 피고는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몇 평방미터를 언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소장의 청구 취지. 나중에 아마 주문에 판결문의 주문도 이 상환 이행적인 이런 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소장이 판결문에 붙은 소장이 조금 부정확한 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소장 쓰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의 답변 내용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오늘 복사해 준 거에는 아울러서 가처분 신청한 거와 가압류 신청한 거 등등 그 다음에 공시동작 신청한 거 등등도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지금 같이 설명하지 않는데 익히도록 하세요. 다음에는 이제 답변서 부분에 이 건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